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3년 4회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특별한 강의, 바로 초코파이 특강인데요. 이전 시험에 나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고르고 골라서 여기에 모두 다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전기 이론, 전기 기기, 전기 설비까지 총 135개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풀 텐데요. 하나하나씩 풀어보면서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가오는 시험에서 아마 월등한 실력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 이론 저와 함께 강의 시작해 볼게요. 1번. 1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기능사 필기시험에서 1번 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아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과 함께 10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종종 물어보고는 있는데요. 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몇 줄인가 물어볼 때 우리는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0 일렉트론 볼트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예요. 10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타입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1 일렉트론 볼트, 또 하나는 10 일렉트론 볼트.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되죠. 2번, 일반적으로 절연체를 서로 마찰시키면 자, 이들 물체는 전기를 띠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이렇게 종이, 혹은 책받침, 자재, 머리카락 이렇게 막 비비게 되면은 전기를 띠게 되죠. 그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 것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 현상, 답은 2번이 되죠. 3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배율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율기는 무엇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죠? 맞아요. 이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기도 있죠. 전류를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죠? 맞아요. 이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죠.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떻게 접속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하와 배율기는 전압을 측정하니까 직렬로 접속하고, 분류기는 병렬로 접속해서 이 전류의 값을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배율기는 어떻게 해요? 전압계와 직렬이고,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접속한다. 답은 2번입니다. 4번. 어드미턴스의 실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어드미턴스, 실수와 허수 부분이 있죠. 우리가 실수 부분을 컨덕턴스라고 하고 허수 부분을 서셉턴스라고 하게 됩니다. 실수 부분은 컨덕턴스, 얼마나 전기가 더 잘 통하냐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죠. 답은 2번이죠. 5번, RL 직렬 회로에 직류전압 100V를 가했더니 전류가 25A 흘렀다. 자, 여기에 교류전압 100V 그리고 주파수 60Hz를 인가했더니 전류가 10A 흘렀다. 자,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RL 직렬 회로라고 했으니 저는 여기다가 R, 그 다음에 이렇게 L이 있는 직렬 회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직류를 가했더니 25A가 흘렀다고 하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전원은 직류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직류 100V를 가했더니 몇 암페아?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25A라고 합니다. 자, 이때 문제. 그렇게 된다면 여기 일단 저항이랑 리액턴스는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 저항값은 얼마일까요? R은 이 직류를 했을 때는 리액턴스는 상관이 없으니까 R은 I분의 V 하게 되면은 25A 분의 전압이 100V 그렇게 하게 되면 저항은 4ohm이 되겠죠. 맞습니다. 자, 이 저항은 이제 4ohm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교류 전압을
100V, 주파수를 60Hz 가했더니 전류가 10A 흘렀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교류를 가했을 때 임피던스는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I분의 V. 임피던스는 교류전압 100V를 가했을 때 10A가 흘렀다고 하니까 여기 10A 분의 교류전압 100V 하게 되면 자, 10ohm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알겠죠? 여기 4ohm과 어떤 거를 했더니 10ohm이 된대요. 4ohm과 어떤 거를 했더니 10ohm. 무슨 얘기일까요? 자, 임피던스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저항이랑 리액턴스가 있을 때 여기 저항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유도 리액턴스 XL의 제곱을 하게 되면 자, 이게 바로 이제 임피던스 값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10에서 빼기 4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몇 ohm이 나오게 됩니까? 아마 9.17 나오게 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헷갈리시면 여기다가 4 집어넣고 보기 1, 2, 3, 4 있는 거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은 마지막에 딱 10 나오는 거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3번. 6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저항 R1, R2, R3를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저항 두 개가 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해라. 그렇게 된다면 합분의 곱 계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세 개다라고 하면은 두 개끼리 곱한 것의 합분의 세 개의 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보기는 1번과 같아야 됩니다. 답 1번. 7번, 2ohm, 4ohm, 6ohm의 세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체 전류가 10A라면 2ohm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하나, 그 다음에 저항이 둘, 그 다음에 저항이 셋 이렇게 있습니다. 저항 3개일 때 전체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라고 했냐면은 10A가 흐른대요. 근데 각각의 저항이 2ohm, 그 다음에 4ohm, 그리고 이제 6ohm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2ohm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계산해 볼 거고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2ohm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I는 R분의 V. 자, 그러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하려면은 세 개의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합성 저항, 토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분의 1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합성 저항이 아마 1.09ohm 정도 나온대요. 0.9ohm 정도. 자, 그러면은 이때 계산할 수 있죠. 어떤 거? 양쪽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I 곱하기 R 이 전류 곱하기 양쪽에 있는 전체의 합성 저항 계산하게 되면은 1.09 곱하기 10 하게 되면 10.9 볼트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2ohm에 흐르는 전류 계산할 수 있죠. R분의 V 2분의 10.9 하게 되면 5.45 이 정도 나오네요. 답은 몇 번? 여기서 4번이죠. 18번. 자, 200V 60Hz RC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는 0.01초이고 전류가 10A일 때 저항은 1ohm입니다. 용량 리액턴스의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RC 직렬 회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RC 직렬 회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저항과 커패시터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RC 직렬 회로입니다. 근데 시정수가 0.01초래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RC 직렬 회로의 시정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정수 구하는 거 R 곱하기 C거든요. 이 타우 값이 0.0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C 값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C 값은 저항 값이 얼마입니까? 저항 값이 1ohm이고 0.01이니까 C 값은 0.01이네요. 그러면 C는 R분의 타우 0.01 그리고 R 값이 1이니까 0.01 페럿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자, 용량 리액턴스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용량 리액턴스 값 어떻게 구합니까? XC는 2 파이 FC분의 1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주파수가 60Hz라고 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01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XC 값 구할 수 있죠. XC 값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0.27ohm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0.27ohm 정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9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3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계산식이 조금 길기 때문에 좀 풀 수 있는 분만 푸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풀 수 있는 분들만 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괜히 이 한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다가 나머지 더 중요한 문제들도 놓칠 수 있습니다. 2, 3, 4 이렇게 2 그리고 3 여기가 2V고 여기가 4V고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풀이 2V의 관점으로 2V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4V를 단락시켰을 때 어떻게 됩니까? 2옴짜리가 직렬로 있고 3, 4가 병렬로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옴짜리가 직렬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 그리고 여기에 4옴짜리가 병렬로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합성 저항을 구한 다음에 뭘 알고 싶어요? 여기 3옴짜리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계산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4V의 관점에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4V의 관점에서는 여기 2V 딱 지우게 되면은 4옴과 2옴, 3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몇 옴이요? 맞아요. 이렇게 4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2옴, 그 다음에 여기에 3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궁금한 겁니까? 여기 3옴짜리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해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 답은 바로 0.6 정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양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지금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이 하나는 직렬,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또 직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세 개의 합성 저항 구하는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 10번.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A, B짜리가 먼저 직렬로 하나 되어 있으니까 A 플러스 B 분의 1 플러스. 자, 그 다음은 A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A 분의 1 플러스. 자, 그 다음은 A, B가 또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A, B 분의 1 그리고 전체 분의 1 하게 되는 게 우리가 합성 저항값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의 형태가 되겠네요. 11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성 저항은 몇 옴이 될까요? 첫 번째, 5와 10짜리가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합분의 곱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 값 우리가 한 3.3 정도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는 6옴과 8옴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합분의 곱 14분의 48 하게 되면 이거 아마 3.4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합치게 되면 얼마 나오나요? 한 6.7 정도 나오게 되나요? 맞아요. 답은 그러면은 약 3번 정도가 되겠네요. 11번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12번, 100V에서 5A 흐르는 전열기에 120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이 전열기의 저항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항을 구하게 되면요. R은 I분의 V 저항 구한 다음에 계산할 수 있죠. 저항이 R은 I분의 V니까 I 값이 얼마입니까? 5A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100V니까 5분의 100 하게 되면 이거 20옴짜리 저항을 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20옴짜리에다가 120V를 가했다는 거예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I는 그러면은 R분의 V 계산할 수 있겠죠. R 값이 2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0V를 가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6A 정도 나오겠네요. 답은 2번. 13번. 같은 크기의 저항 4개를 접속해서 얻어지는 경우 중에서 소비 전력이 가장 큰 건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할 수 있느냐? 4개의 저항을 모두 다 연결해서 가장 소비 전력이 큰 거, 큰 에너지를 얻고 싶다면 모두 다 병렬로 접속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가전 제품들이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 다 병렬로 접속한다. 답은 13번이 됩니다. 14번. 납축전지의 방전 시 양극 재료는 무엇인가? 이산화 납이 되고요. PbO2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 납 답 4번.
15번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흘리면 줄열 외에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어떤 거? 하나는 자, 두 금속을 놓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고, 자, 또 두 번째, 여기 두 금속이 있고 여기다가 이 전류를 흘렸더니, 아니죠, 여기에 열을 가했더니 전류가 만들어지는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두 금속을 접속한 다음에 전류를 흘렸더니 열이 발생 또는 흡수가 됐다. 자, 전류를 흘렸더니 열적 변화가 생겼다. 이거 뭐죠? 냉장고, 전자냉장고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뭐예요? 펠티의 효과라고 하죠. 자, 이거 열을 가했더니 전류가 발생하게 됐다. 이건 우리가 저 온도계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제백 효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펠티의 효과, 답 4번으로 놓을 수 있죠. 16번 황산구리 전해에게 두 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음극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구리판이 두터워진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외워야 돼요. 17번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열량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됩니까? 칼로리로 물어보는 질문에 우리는 H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0.24의 I제곱의 RT, 그 다음에 칼로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열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위는 당연히 여기서는 칼로리입니다. 만약에 줄로 물어보게 되면 그냥 0.24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1줄이 0.24 칼로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보기에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조금 꼬아놨죠. I제곱 RT라고 우리는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순서를 좀 바꿔서 R I제곱 T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죠. 답은 1번이 됩니다. 18번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전기력선은 어떻게 움직이게 됩니까? 여기 플러스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게 된다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장은 서로 밀어내는 힘,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하나로 뭉쳐지지 않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게 되죠. 보기 하나씩 보면 1번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서 음전하로 끝난다. 맞아요. 2번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의 전장의 방향이다. 좋아요. 3번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를 나타낸다. 4번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한다? 서로 교차한다? 아니죠. 서로 절대 교차하지 않죠. 답은 4번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19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롬과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쿨롬의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 2m 거리에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문제에서 자유공간이라는 말 나왔어요. 여기다가 밑줄. 자, 어서요. 자유공간에다가 밑줄.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자유공간이니까 9 곱하기 10의 9제곱 한 다음에 여기 R제곱 그리고 Q1 그리고 Q2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은 9 곱하기 10의 9제곱 되고, 자, 그 다음에 R값,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2m라고 하니까 이제 2의 제곱 들어가고, Q1, Q2는 각각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래서 4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게 됩니까? 답은 2번 5.4 정도 나오게 되고, 자, 둘 다 부호가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서로 밀어내는 힘은 답은 2번이 됩니다. 반발력. 20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전 흡입력 F는 2분의 1 엡실론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1의 엡실론 2의 제곱이기 때문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21번 두 콘덴서 C1, C2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두 개의 저항이 만약에 직렬로 되어 있으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병렬로 되어 있을 때는 합분의 곱이에요. 이 콘덴서는요,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합분의 곱이고 병렬로 되어 있을 때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자, 여기서는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합분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는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2번. 2kV의 전압으로 충전하여 이 줄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콘덴서의 총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정전 용량. 우리 일단 리액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용량 뭐 이런 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리액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용량은 2분의 1의 Li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콘덴서에 축적되는 용량은요. 자, 2분의 1의 CV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지금은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줄의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는 2분의 1에 곱하기 C 곱하기 전압이 얼마냐면은 2kV죠. 그러면은 2000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C 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냥 1, 2, 3, 4 하나씩 다 넣으세요. 보기에서. 그런데 이제 2, 2는 4, 4, 2 이렇게 약분되면은 여기 값은 아마 1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앞에가. 답은 2번 됩니다. 23번. 20 마이크로페럿과 30 마이크로페럿의 두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고 100볼트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체 전하량은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이 그림을 동반하게 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병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커패시터가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게 20 마이크로페럿이고 여기가 20 마이크로페럿. 자, 두 번째가 30 마이크로페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20 마이크로페럿과 30 마이크로페럿짜리가 병렬로 되어 있으면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은 50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죠. 50 마이크로페럿에다가 100볼트 하게 되면 Q는 C의 V니까 50 곱하기 V 100볼트 계산하게 되면 이거 뭐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쿨롬 나오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24번. 비유전율이 큰 산화티탄 등을 유전체로 사용한 것으로 극성이 없으며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의 종류는 자, 2번 세라믹 콘덴서. 25번. 전기회로, 자기회로 요소를 대응관계로 나타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전기와 자기를 비교하게 될 때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전기회로 대 자기회로로 하게 되면은 자기에서 그 다음에 전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기에서는 자속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기에서는 뭐가 흐르느냐? 전속이 아니라 전기에서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기에서는 예를 들어 자기 저항이라면 전기에서는 전기 저항이 되는 거고요. 이 자기에서 기본적으로 자석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 이 기자력이라고 하게 된다면 전기에서는 그런 힘을 기전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번이 잘못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6번.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이거 틀리시면 저 너무 서운합니다. 이거 항상 제가 강조했었는데 특히 저랑 같이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니, 코, 철, 망 할 수 있죠. 니켈, 코발트, 철, 망간 대답할 수 있죠. 답은 몇 번? 3번. 이거는 상관없죠. 27번. 진공 중에서 1웨버의 자하로부터 발산되는 총 자력선의 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가우스의 정리라고 부르게 되는데 가우스 정리에서 총 발산되는 수 N은 진공의 투자율 분의 어떻게 되죠? 자극. 근데 여기가 1웨버라고 하니까 1이라고 놓게 되면 자, 진공의 투자율은 어떻게 돼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분의 1. 자, 이거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계산기 시험장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 이 돈을 아껴야 될 때가 있고 아끼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끼지 않아야 될 때 돈을 아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이 어렵죠. 이 공학용 계산기는 한 뭐 2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사시게 되면은 10년이 뭡니까? 10년, 15년도 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가기술 자격 시험 중에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심지어 이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시험 볼 때 계산기를 가져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계산기를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응시료도 아깝고 내가 지금까지 하는 노력도 아깝고 나중에 더 어려운 공부들도 하실 텐데 그때도 다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기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구매하셔야 되고 구매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에 많이 익어야 돼요. 이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공학용 계산기가 이렇게 손에 한 번에 탁
그 익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계산 같은 거 할 때부터 여러분이 손에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직접. 그래서 답이 이렇게 3번처럼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28번. 투자율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투자율은, 이것도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여기서 투자율의 단위는 뭐죠? 헨리 퍼 미터.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한다고 합니까? 내 머리에, 나의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휴먼에 투자하는 거니까 휴먼 이렇게도 외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29번. 다음에서 나타내는 법칙은 무엇인가? 유도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유도기전력이 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방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렌츠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답은 2번 렌츠의 법칙입니다. 30번. 자체 인덕턴스 0.2헨리 코일의 0.1초 동안에 1A의 전류가 변화했다. 자,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두 가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N, 그 다음에 DT분의, 그 다음에 D 파이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L, DT분의, 자, 그 다음에 DI.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과 자속 권수를 나타냈다면 첫 번째 식을 쓰시고요. 다음에 전류와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나타냈다면 두 번째 식을 쓰십시오. 이번에는 자체 인덕턴스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전류를 알려줬으니까 이 두 번째 식을 써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 그대로 가게 되면은 0.2헨리라고 했으니까 0.2 곱하기 시간에 대한 거는 0.1초 동안의 1A라고 합니다. 0.1초 동안의 1A라고 해요. 그럼 이가 10 되겠죠. 10에다가 0.2 곱하게 되면은 2 되겠네요. 2V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V 나오고 답은 2. 31번. 그림과 같이 1A, I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체의 미소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뜻이죠. 자, 델타 L의 전류에 의해 이 부분이 R미터 떨어진 점의 P 자기장의 세기와 같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비오사바르의 법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싸 제곱 이렇게 외웠었죠. I,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에 제곱. 아싸 제곱 나와 있는 거 찾으셔야죠. 답은 4번입니다. 32번.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식 한번 보죠. H는 어떻게 됩니까? 2 파이 R 분의 N I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즉 자기장의 세기는 무엇에 비례하는 거예요? 권수와 전류 N은 비례하는데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암페아, 턴, 퍼, 미터 단위는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보기 이제 하나씩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자장의 세기는 권수에 반비례한다? 아니에요. 권수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는 권수, 전류, 평균, 반지름과는 관계가 없다? 아이, 무슨 얘기예요? 세 개 변수 다 관계가 있는데요. 3번, 자장의 세기는 평균, 반지름에 비례한다? 비례? 아니에요. 4번, 자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이게 맞는 거죠. 반지름에는 반비례하죠. 전류에는 비례하게 되죠. 33번. 무한히 긴 평행 두 직선이 있다. 이들 도선에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상호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무한장 직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하나, 둘 있으면 서로 지금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해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여기도 I라고 하고 여기도 I라고 하면은 여기 2라고 하고 1이라고 하죠.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서로 같은 방향일 때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 서로 끌어당기는 흡인력이 작용하겠죠. 여기서도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힘의 세기 F는 어떻게 돼요? 이거 혹시 식 아시나요? R분의 거리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거리가 멀수록 그 힘은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흡인력이면서 R이 클수록 거리가 클수록 그 힘은 더 작아지게 된다. 답은 1번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34번 자체 인덕턴스가 L1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합성 인덕턴스 구하는 식. 자, 이거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죠.
자, 이때 가동 접속이면은 플러스, 차동 접속이면은 마이너스로 계산합니다. 답은 3번이 될 수 있죠. 35번. 자체 인덕턴스가 40mH와 90mH 두 개의 코일이 있다. 자,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상태네요. 자,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얼마나 잘 접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나는 접속 개수분의 루트 L 1에 그리고 L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여기 누설 자속이 없다라고 하니까 접속 개수는 일단 1이 되는 거고요. 자, L1, L2. L1이 40이고 L2가 90. 40, 90. 그러면 답 얼마? 2번, 60. 36번. I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A의 전류가 흐른다. 이거를 복소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복소수로 바꿀 때 이 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형태를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2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이에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 실효값이 얼마예요? 실효값. 실효값은 요 사인 앞에 있는 말이 최대값이니까 나누기 루트 2를 한 거. 그러니까 실효값은 200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200 실효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 지금 각도가 얼마예요? 30도잖아요. 그렇죠? 30 플러스 J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역시 사인 30. 이렇게 놓고 그식 전개하면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요. 173.2 플러스 J 100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수수로 표시한 값이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7번. RLC 직렬 공진으로 해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렬 공진에서 최소는 뭐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무엇이 최대가 됩니까?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최소, 전류가 최대. 임피던스가 최소, 전류가 최대. 답은 1번이 되죠. 38번. 다음 중 피상전력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와트는 유효전력, 그 다음에 볼트, 암페어는 피상전력, 그 다음에 바르는 무효전력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38번. 와트, 유효전력, 볼트, 암페어, 피상전력, 그 다음에 바르, 무효전력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피상전력의 단위를 물어보니까 3번으로 대답할 수 있겠네요. 39번. 이전력계법으로 평형 삼상전력을 측정할 때 W1의 지식값이 P1이고 이 W2의 지식값이 P2라고 하게 된다면 삼상 유효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 두 개의 전력계, 그러니까 이전력계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개를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돼요. P1 더하기 P2가 삼상 전체 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P1 플러스 P2가 되니까요. 답은 1번, 40번.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150V이면 최대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균값 물어보고 최대값 물어보는데요. 자, 일단 최대에다가 얼마를 곱했을 때 평균이 됩니까? 0.637 곱했을 때 이게 평균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평균을 알려준 다음에 최대를 물어봤으니까 150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떤 숫자에다가 0.637 곱하니까 150이 나온 거잖아요. 150 나누기 0.637 하면 이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236V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죠. 41번. 평형 삼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도 너무 자주 출제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Y에서 델타로 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배 해줍니까? 자, Y에서 델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3배를 해야지 등가 같은 값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델타에서 Y로 갈 때, 반대로 갈 때, 그림을 이쪽에다 그려볼까요? 이쪽 델타에서 Y로 갈 때는요. 그럼 몇 배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제 3분의 1배를 해야 되겠죠. 3분의 1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문제는 Y에서 델타로 가니까 답은 각 상의 임피던스를 3배로 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42번. 그림과 같은 평형 삼상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 상의 임피던스는 몇 옴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임피던스가 12옴이래요. 근데 딱 보기 결선한 걸 보면 델타 결선이죠. 자, 이게 12옴이면 이거를 Y 결선으로 하게 되면 12에서
Y로 가게 되면 12 나누기 3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4옴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3번, 삼상 100kVA, 13,202 200V 변압기의 저압측 선전류의 유효 성분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어렵죠. 43번. 일단 우리가 P는 자, V, I, 삼상이니까 루트 3, V, I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I 값을 구합니다. I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루트 3 V분의 P. 이렇게 계산하면은 루트 3 곱하기 V가 200V이고 저압측, 그쵸? 그 다음에 전력은 10만 킬로볼트죠. 100kV니까 10만 볼트 암페어죠, 그쵸?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288 정도 나온다고 해요. 자, 여기 전류에다가 유효값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우리가 역률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288 곱하기 역률이 0.85니까 곱하기 0.85 하면은 한 245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 되죠. 44번, 5.5kW, 200V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시에 기동전류가 150A였다. 여기에 Y델타 기동 시 기동전류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기동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150A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Y델타 기동법을 이용하고 싶대요. Y델타 기동법 이용하게 되면 얼마?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150이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50A로 줄어들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45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이렇게 하게 되면 부하 임피던스가 10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죠. 자, 이때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일단 상전류 구한 다음에 곱하기 루트 3 하게 되면 선전류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전류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지금 10옴이라고 했고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00V라고 했으니까 200.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류 20A라고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선전류 IL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류에다가 IP예요. 상전류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20 루트 3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선전류는 20 루트 3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46번. I는 100 플러스 5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6분의 파이로 표시되는 비정연파 전류의 시료값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이 사인 앞에 있는 것들만 다 모아요. 게다가 루트 2 빼고 시료값만 계산해야 되니까 10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20. 자, 세 가지만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트에다가 씌워버려요. 100의 제곱 플러스 50의 제곱 플러스 20의 제곱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전체 이 비정연파의 시료값이 됩니다. 시료값 114. 답은 114. 예, 여기까지 전기 이론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꽤 있기는 하는데요. 계산하는 문제가 그래도 한 서너 줄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해내실 수 있고, 아,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나는 단순하게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률이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률이 보통 한 30% 정도 됩니다. 자, 이 얘기는 10분이 도전하셨을 때 합격하시는 분 3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10분이 도전하시면은 3분만 공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공부하겠죠. 한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6, 7분 정도는 제대로 공부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요행을 바라지 말자고요. 어떤 뭐 전략적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공부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자, 전기 이론 끝났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전기 기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전기 기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전기 기기는 총 44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1번, 직류기에서 브러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직류기에서 우리가 3대장을 뽑으라고 하면 필수 구성 요소가 첫 번째, 계자, 자속을 만드는 거. 두 번째, 전기자, 기전력을 만드는 거. 세 번째, 정류자, 교류직류를 바꾸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하나 더 집어넣자라고 하게 되면 아마 브러쉬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외부와 그 다음에 내부를
연결해 주는 거, 전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게 바로 브러쉬인데요. 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답은 여기 4번에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접속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맞겠네요. 2번, 직류기에 있어서 불꽃 없는 정류를 얻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무엇이냐? 보극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겁니다. 답은 1번. 3번,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직류기를 두 가지 형태로 놓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형태가 누가 여자시키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죠. 자, 스스로 여자시킨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자여자라고 하게 되고, 이 스스로 여자가 아니라 남이 여자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타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여자 대 타여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밖에서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답은 4번 타여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전기자 저항 0.15옴, 전기자 전류 104A, 유도기 전력 110.4V인 직류 분권 발전기에 단자 전압은 얼마큼 되는가? 분권 발전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분권 발전기 그러면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처음에 기전력이 110.4V라고 하니까 110.4V고, 자, 이때 여기 전기자 전류가 104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옴이라고 합니다. 0.1옴.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전류가 104A. 이 양쪽의 단자 전압은 얼마일까요? 110.4에서 여기 있는 전압 강화를 빼면 되는 거겠죠. 110.4에서 빼기 104 곱하기 0.1 하게 되면 이거 100V 나오게 되나요? 10.4 빼니까 답은 2번. 5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거. 아크 용접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정전류. 전류가 일정한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크 용접기는 쇼트 시키는 거거든요. 쇼트 시켜도 전류가 일정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수하 특성이라고 해서 이 그래프가 이 전압이 감소하더라도,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전류가 이렇게 일정한, 전압이 떨어지더라도 전류가 일정한 수하 특성, 수직으로 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발전기가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답은 차동 복권기, 답 3번입니다. 6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자, 전기자 총 도체수 220, 극수 6, 회전수 1500일 때 유기 기전력이 165V이면 매극의 자속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매극의 자속수. 자, 일단 유도 기전력 식 봐야 되겠죠. E는 P, 자, 파이. 그 다음에 60A분의 N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그냥 파이로 유도하지 말고 그냥 이 식 그대로 한번 가보죠. 일단 기전력이 165V라고 했으니까 165는 P, 극수가 200, P가 6이죠, 6. 그 다음에 총 도체수 220.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60A. A가 전기자 권선이 파권이니까 60 곱하기 2분의 회전수 1500이죠. 그럼 파이가 얼마여야 될까요? 얼마긴요. 가나다라 하나씩, 여기 1, 2, 3, 4 하나씩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1, 2, 3, 4 하나씩 집어넣게 되면 1번 0.01 넣었을 때 아마 딱 16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답이 얼마예요?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0.01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1번. 7번.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권 권선의 접촉점에 연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병렬 운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이렇게 발전기가 있으면은 발전기 한 대가 있고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발전기 또 한 대가 있을 때, 자, 두 개의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즉 전압의 차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회로 안에서 두 개를 연결하는 거. 이 선을 우리가 압력을 일정하게 한다. 그걸 바로 균합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 균합선. 8번, 직류 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 무엇인가? 여러분,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자, 일단 모든 효율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한 것분에 출력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전동기 효율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죠. 전동기를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 입력이 2번 나오게. 그럼 전동기의 효율. 전동기의 효율은 자, 입력 2번 나오게. 아래는 그대로 쓰는 거죠. 입력. 자, 출력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출력 플러스 입력 마이너스 손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손 그렇게 되는 거. 답은 3번이죠. 9번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고 일근업 방식 또는 워드 레오노드 방식의 속도 제어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 전동기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워드 레오노드 방식 이런 것들 타여자 전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10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지금 직류 직권 전동기예요. 직류 직권 전동기이기 때문에 직류 직권 전동기는 자, 이렇게 계산했어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 그러니까 속도와 토크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죠. 11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를 2분의 1로 하면 토크는 몇 배가 되는가? 회전수를 2분의 1로 한대요. 자, 이거를 2분의 1로 하게 되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제곱에 반비례니까 4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4배. 4배 그럼 답은 3번으로 놓을 수 있죠. 12번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 벨트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은 자, 직류 직권 전동기는요. 자, 이렇게 속도와 토크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일단 속도가 토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토크가 줄어들면 안 돼요. 토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부하로 운전했을 때요. 부하가 아무것도 안 걸리는 겁니까? 안 걸리는 겁니다. 무부하로 운전하게 되면 토크가 굉장히 줄죠. 토크가 굉장히 줄게 되면 속도가 아주 올라가게 돼. 이상 속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벨트나 뭐 이런 거 타다가 만약에 혹시 벨트가 홀라당 벗겨져 가지고 토크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무구속 상태, 공회전하는 거죠. 공회전하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고장 나겠죠, 그렇죠? 베어링이 완전히 나간다거나 기계가 파손되겠죠. 그래서 절대 벨트를 걸고 운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그래서 기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채용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그래서 1번입니다.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13번 100V 10A 전기자 저항 1옴 회전수 1800rpm인 전동기의 역기전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집어 넣는 거죠. 전기를 집어 넣는 과정에 그 안에 저항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전동기 안에 있는 코일이 있을 텐데 100V 10A를 주었대요. 여기 100V를 주었고 자 여기 10A를 주었고 그 다음에 R 값은 1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1옴. 그럼 여기 역기전력이 얼마냐 물어봅니다.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걸어준 전압에서 중간에 전압 강화를 뺀 게 여기에 걸린 전압이 되는 거죠. 이 걸어준 전압이 100V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압 강화가 V는 IR 계산하게 되면 이게 10V니까 그러면은 마지막에 걸린 전압은 90V가 되겠네요.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중간에 세금을 10만 원 떼니까 실수령액이 90만 원이 되는 것처럼 원래 처음에는 100V를 받았는데 중간에 전압 강화로 떼어먹은 게 10V 되니까 마지막에 내가 실제로 받은 거는 90V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14번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이 정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가 좀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직류 전동기에서 토크 얘기가 주로 나오게 된다면 이 토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권 전동기고요. 그 다음에 정속도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분권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직류 분권 전동기죠. 15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엇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가? 우리가 분권 전동기는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계자 권선의 방향을 바꾸든지 전기자 권선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혹은 어떻게 되죠? 계자 이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바꾸면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4번 전기자 전류라고 됐으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전기자 계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바꾸게 되는 거죠. 16번
직류 분권 전동기를 운전 중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것도 우리가 본문 강의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계좌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 계좌 저항이 증가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계좌에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전류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속도가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한 번 더 갈까요? 계좌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 자속이 감소하게 되고,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속도는 증가한다. 답은 1번으로 넣을 수 있죠. 17번. 6극 중권의 직류 전동기가 있다. 자속이 0.04웨버이고 전기자 총 도체수 284, 부하전류 60A, 토크 108.48Nm, 회전수 800rpm일 때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출력이 지금 와트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기의 출력, 토크는 9.55, 그 다음에 n분의 p. 자, 이게 뉴턴미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킬로그램 미터로 물어보게 된다면 여기가 0.975가 됩니다. 0.975. 지금 문제는, 근데 문제가 여기 뉴턴미터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뉴턴미터로 물어봤을 때 여기 P값은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자, P값은. P값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은 P는 N분의 9.5. 9.55 토크 N.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N값이 800이고 토크가 108이니까 계산하면 밑에 9.5 그대로 놓고 한 9080 정도 나오게 되는 값을 얻을 수 있네요. 답은 3번이죠. 18번.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규소 함유량은 대략 몇 % 정도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변압기 우리가 철심에서 우리가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규소 강판을 사용하고 하나는 철심을 성층하는 거죠. 성층하는 것은 뭐죠? 와류손을 줄이기 위한 거죠.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손을 줄이기 위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와류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왜 성층 얇게 써는 겁니까? 이 성층, 그러니까 이 철심의 두께의 제곱에 비례해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반으로 줄이면 4분의 1로 손실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규소 함유량은, 자, 그래서 이게 성층하는데 여기서 이제 히스테리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소 강판을 사용하죠. 규소가 몇 % 정도 되는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규소가 몇 % 정도 들어가야 되는가? 규소가 약 3에서 4%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여기 4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 있어요. 철이 몇 % 정도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한 96% 정도 들어가야 된다. 96, 97%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죠. 19번.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한다.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전기가 자기가 됐다가 자기가 다시 전기로 바뀌는 거죠. 20번. 6600, 220V인 변압기에 1차에 2850V를 가하면 2차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변압기 문제가 나왔어요. 변압기 하면은 권수비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한번 쳐두세요. 별표. 6600V가 2200V가 220V가 됐대요. 그럼 이거 얼만큼이 된 겁니까? 30분의 1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차 2850V를 가했을 때 30분의 1이 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나누기 2850 나누기 30 하게 되면은 이게 한 95V 정도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21번. 일정 전압 및 일정 파형에서 주파수가 상승하면 변압기 철소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자, 전압이 일정할 때라는 말 나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압이 일정하다. 자, 기억하세요. 전압이 일정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철소는 감소하게 됩니다. 원래 철소 그 자체식만 놓고 보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철소도 증가하게 돼요. 와류손도 증가하게 되고 히스테리스손도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전압이 일정하게 되면요. 반대만큼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손도 감소하게 돼요. 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 유도전동기의 동기속도 NS, 회전속도 N일 때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슬립은 미끄러지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슬립은 어떻게 됩니까? 동기속도 분의 무바속도 빼기
동기속도 빼기 실제 회전자 속도 ns분의 ns 빼기 n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답은 3번입니다. 23번 변압기 위의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자, 브리더 브리더 호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기가 들어올 때 이 브리더 안에 있는 실리카 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자, 2번에 컨서베이터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3번에 불활성 지수 다 똑같아요. 열화 방지. 변압기 유해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수분과 직접 만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하는 방법들이에요. 4번에 부싱 이거는 관계없죠. 이건 절연과 관계있죠. 답은 4번입니다. 24번 단권 변압기의 특징으로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단권 변압기가 뭡니까? 보통 이제 변압기가 우리가 자 이렇게 철심을 나타내고 이 철심에다가 양쪽에다가 코일을 감는 방법으로 식을 생각하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이권선 변압기라고 하는데 단권 변압기는 하나의 형태예요. 자, 이렇게 안에 철심이 있게 되면은 하나만 감아요. 자, 이렇게 하나 감다가 여기서 떼어서 반대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권선이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의 특징. 틀린 설명 무엇이냐? 1번. 권선이 하나인 변압기로서 동량, 구리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번에 동선이 감소하면 효율이 좋다. 맞아요. 3번 감소와 효율이 좋다. 3번 승합용 변압기로만 사용한다. 아니에요. 올릴 수도 있고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승합, 강압 모두 다 가능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에 누설 리액턴스가 적어서 단락사고 시 단락진류가 크다. 맞습니다. 25번.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해서 3상 전원에서 이상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 우리가 T 결선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스코트 결선이라고도 부르죠. 스코트 결선 혹은 T 결선 1번. 26번.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전기가 자기가 되는 거거든요. 전기가 자기가 되는 거니까 전자 유도작용. 여기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전자 유도작용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레밍의 법칙, 우, 발, 좌, 전. 오른손은 발전기고 왼손은 전동이니까 왼손 법칙이 사용되고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27번. 사극 24홈 표준 농형 3상 유도전동기의 매극, 매상당의 홈수는 어떻게 되는가? 매극, 매상당의 홈수, 매극, 매상. 지금 전체 슬롯이 몇 개라고 전체 홈이 몇 개라고 했냐면은 사극 24홈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슬롯이 24개짜리예요. 그 매극, 매상, 몇 극, 몇 상짜리예요. 사극, 3상짜리예요. 매극, 매상. 24 나누기 12 하게 되면은 매극, 매상당의 슬롯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28번. 유도전동기에서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과 같은가 물어보신다.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0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분자가 0이 될까요?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을 때 슬립이 0이라는 얘기는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을 때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가장 이상적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미끄러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손실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1번 유도전동기가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29번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고정자 자극의 한쪽 끝에 홈을 파서 돌출극을 만들고 이 돌출극에 구리 단락고리를 끼워서 회전자기를 만들어서 기동하는 단상 유도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기 돌출극 별표 하나 쳐주시겠어요? 돌출극 별표. 돌출극. 이걸 우리가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합니다.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그런 방식 바로 쉐이딩 코일형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극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전 방향은 바꿀 수가 없어요. 30번. 교류 전동기를 기동할 때 그림과 같은 기동 특성을 가지는 전동기는 무엇인가? 이거 슬립이 1에서부터 0에 따라서 토크가 여러 개 조절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 1부터 5에 대한 기동 단계를 여러 가지 나타내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슬립으로 무엇을 조절하겠다는 겁니까? 토크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슬립으로 토크를 조절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전동기. 자, 이런 전동기가 바로 어떤 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죠. 권선형 유도전동기. 답은 4번이죠. 31번.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Y델타 기동시의 기동전류를 전전압 기동시와 비교하게 되면은 아까 저기 전기 이론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 했었는데 그렇죠? Y델타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동전류를 얼마로 줄일 수 있습니까? 3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기동 토크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전동기가 기동할 때 과전류로 인한 코일 소손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1번 전전압 기동전류의 3분의 1이 된다. 답은 1번이 됩니다. 32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특성에서 비례추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출력이랑 뭐 2차 동선, 효율 이런 거는 할 수 없으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33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설 리액턴스가 동기전동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한하자. 답은 1번이 됩니다. 34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원선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달라붙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동원선. 난조방지. 난조방지입니다. 난조방지. 답은 1번. 35번.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인 삼상 동기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에 100V의 전압 차이가 있다면 무효 순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제가 지금 이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나, 원, 둘, G2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두 개를 놓고 이 둘 사이의 전압차가 100V래요. 근데 하나의 임피던스가 5옴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효 순환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될까요? I는 임피던스 분의 V가 될 거고 임피던스는 10이고 전압이 100V니까 흐르는 전류는 10A가 되겠네요. 최종 10A가 됩니다. 답은 1번. 36번.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 기전력의 위상차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은 전압차가 생기면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근데 위상차, 두 개의 위상이 맞잖아요. 그럼 동기화력, 동기화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동기화력이 생겨서 두 기전력의 위상이 동위상이 되도록 같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 답은 4번이죠. 37번. 다음 중에서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락비는 어떻게 됩니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요,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예요. 임피던스가 작은 것은 전기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일이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단락비가 크다라는 얘기는 우리한테 좋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1번.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어때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2번 단락전류가 작다. 단락전류 커요. 단락비가 크니까. 3번에 전기자반작용이 크다? 아니에요. 전기자반작용은 오히려 작습니다. 4번에 전압변동률이 크다? 전압변동률 더 작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맞는 말이에요. 38번. 그림은 동기기의 위상 특성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가장 작게 흐를 때 역류. 자, 위상 특성 곡선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자, 위상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자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전기자 전류의 크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V자 모양을 나타내서 이걸 우리가 V 특성 곡선이라고도 나타내요. 자, 이때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을 때 이때의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여자 시키면 여자를 너무 많이 시켜요. 자, 과여자 시키게 되면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C, 커패시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부족여자로 여자를 조금 적게 시켜요. 부족여자를 시키게 되면 무엇으로 작용합니까? L, 리액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전기자 전류가 가장 작게 흐를 때, 자, 이때의 역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대답 뭐라고 하면 됩니까? 코사인 세타 역률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죠. 답은 1번입니다. 39번. 단락비가 1.2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문제인데, 그쵸?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자, 원래 단락비라고 하는 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지금 문제는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단락비 분의 100 계산할 수 있죠. 100 나누기 단락비 하면 될 수 있죠. 100 나누기 1.2 하면은 83 나오겠네요. 답은 3번이죠. 40번. 트라이액의 기호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AC 들어가게 되면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답은 2번이죠. 아니죠. 답은 3번이죠. 3번.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1번. 전파 정류 회로의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거.
지금 왼쪽이 교류니까 교류를 넣었을 때 직류를 뽑으려면 삼각형이 이렇게 한쪽으로 쭉 가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죠. 42번.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전류 이상으로 유지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의 턴 온, 턴 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 내가 켤 수도 있고 내가 끌 수도 있는 사이리스터. 이거 GTO가 되는 거죠. 이거 GTO 설명할 때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데 항상 뭐가 있죠? 자기 소호가 가능한 소자가 뭐냐? 이런 말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자기 소호가 가능한 거. 답은 GTO입니다. 43번. 반도체 내에서 정공은 어떻게 생성되는가? 구멍이 왜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전자가 이탈해서 멀리 도망가서 그렇습니다. 답은 1번. 44번. 단상 전파 사이리스터 정류 회로에서 부하가 큰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 점호각이 60도일 때 정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이거 사실 문제가 좀 어렵기는 한데 이거 여러분의 여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만 2개 동그라미 칠게요. 하나는 전파 사이리스터. 여기 동그라미. 전파 사이리스터 하나. 그 다음에 점호각 60도 하나.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마지막 문제인데 식만 그냥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식은 파이분의 2루트 2, 그 다음에 전압, 볼트, 코사인, 알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파이가 3.14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2루트 2 계산하고 전압이 지금 입력 전압이 100볼트이고 코사인 알파가 60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값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값이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다이오드는 언제 켤래 그 시점을 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켤래라고 하는 요 알파 값 턴 온 시점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파형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180도죠. 여기는 360도죠. 여기는 90도죠. 자, 60도 하게 되면 한 이 정도에서 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출력값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걸 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뒤로 갈수록 180에 가까워질수록 출력값은 적게 나올 테고 0에 가까워질수록 출력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0이 1이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다 출력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또 한두 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 식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기 마쳤는데요. 기기는 이론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죠. 네, 여러분 잘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설비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기 설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기 설비는 총 4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기 이론에서 우리가 확실한 공학적인 공식 이해 그리고 공식의 적용, 풀이까지 다 해야 된다면 이 전기 기기는 좀 인과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 전기 설비는 사실은 좀 일부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인데도 무작정 암기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생각하면서 암기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저와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시죠. 아무튼 좀 여러분이 노력하신 만큼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또 만나시는 분들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많이 노력하신 투자한 만큼 결실을 다 맺으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그 결과를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충분하게 내가 오롯이 나의 에너지와 나의 정성을 잘 쏟아 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는 그런 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설비 가볼게요. 1번,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나타내는 약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입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주에서 내려와서 주택으로 가는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인입선이라고 부르게 되고 인입선을 바로 DV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은 드롭 와이어라고 해서 DV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2번, 5개용 비닐 절연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5개용은 아웃도어 와이어입니다. 집 밖에 있는 전선이기 때문에 OW라고 표시할 수 있죠. 3번, 전력 케이블 중에서 CV 케이블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에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이 바로 CV 케이블인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등장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V,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케이블. 4번, 절연 전선 피복에 154kV NRV라고 표기되어 있다. 154kV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틸 수 있는 전압이 되는 거죠. NRV라고 표기되어 있을 때 NRV는 무엇에 의한 약호인가 물어봅니다. 근데 아마 이 관연도 문제를 좀 풀어보셨거나 저랑 같이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NRV라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V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비닐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된다고 했고, N 들어가게 되면 네온 들어가는 걸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R은 루버, 고무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무, 비닐, 그 다음에 네온 다 같이 들어가는 게 3번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3번이죠. 5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녹색과 노란색의 혼용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녹색, 노란색 같이 섞여 있는 전선을 사용합니다. 답은 3번이죠. 6번, 옥랩에선의 접속함이나 박스 내에서 접속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접속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이제 박스 안에서 전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물어보게 된다면 이 박스 안에서는 서로 두 개를 꼬아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자, 이런 방식을 우리가 쥐꼬리 접속이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7번, 전선 2.6mm 이하의 가는 단선을 접속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속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6mm 이하에 가는 단선은 서로 꼬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꼬는 방법. 자, 이것을 우리가 트위스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굵은 단선을 접속할 때는 전선 두 개를 포갠 다음에 서로 이렇게 꼬아주는, 연결해주는 방식.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6mm 이하의 가는 선, 3.2mm 이상의 굵은 선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접속 방법이죠. 2번에 트위스트 접속이 가는 단선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8번, 다음 중 단선의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에 사용되는 것. 브리타니아 직선 접속 이렇게 쫄쫄쫄 말아주는 거 있잖아요. 돌돌돌 말아주는 이 전선을 우리가 조인트 선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이죠. 9번, 금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려고 사용하는 공구의 명칭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배관이 있게 되면은 배관의 절단면은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안쪽 면을 이렇게 조금 다듬어주면 좋은데요. 안쪽 면을 이렇게 다듬는 거, 자, 이런 공구를 가지고 우리가 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리머,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10번,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달로기를 항상 비교할 때는 무엇과 비교하게 되냐면은 차단기와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로기와 차단기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달로기는 디스커넥팅 스위치라고 해서 우리가 DS라고 부르게 되고요. 차단기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CB라고 하는데, 이 달로기와 차단기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끊을 수 있냐 없냐. 차단기는 가능하다. 달로기는 불가능하다. 이 차단기는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끊는 것이 가능하는데, 아크를 소호할 수 있는데, 달로기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차단기는 그 아크를 소호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입 차단기냐, 가스 차단기냐, 자기 차단기냐, 뭐 이런 종류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달로기는 무부하 충전 전류 정도의 아주 작은 전류만 끌 수는 있게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회로를 분리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달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소호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이건 달로기가 아니라 차단기에 대한 이야기죠. 1번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2번,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꿀 때 사용한다. 맞고요. 3번의 고장전류는 물론 부하전류의 개폐에도 사용할 수 없다. 맞고요. 4번의 배전용의 달로기는 보통 디스커넥팅, 바로 개폐한다. 맞죠. 11번,
옥내배선 공사에서 절연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하면 편리한 공구는 무엇인가? 이거 너무 좋은 문제인데, 쉬운 문제. 와이어 스트리퍼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기구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지는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프링 와셔. 13번. 가요전선관 공사에서 가요전선관의 상호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커플링 가요전선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컨비네이션 커플링, 또 하나는 스플릿 커플링. 컨비네이션 커플링은 서로 조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가요전선관과 금속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거고, 스플릿 커플링은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의 접속에 사용되죠. 답은 가요전선관끼리라고 물어봤으니까 4번이 되는 거죠. 14번. 금속관 공사를 할 때 절연 전선이나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무엇인가? 부싱입니다. 부싱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관 끝이 단말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끝에다가 씌워주는 일종의 커버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커버를 씌우게 되면은 관 단면의 날카로운 부분이 피복에 닿아서 피복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금속관의 단면에다가는 부싱을 설치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15번.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의 로크아웃에 취부할 때 로크아웃의 구멍이 관의 구멍보다 클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링 리드셔죠. 링 리드셔. 16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내유성. 기름에 잘 버틸 필요는 없겠죠. 1번. 난연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절연성이 있어야 되고, 3번에 내수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17번.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등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공사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의 금속관 공사, 3번의 합성수지관 공사, 4번의 케이블 공사를 합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합, 금, 캐 이렇게 해야죠. 뭐라고요? 합, 금, 캐,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 2번 가요전선관 공사는 아니에요. 3톱이 뭐예요? 합, 금, 캐. 그 중에서 원탑을 뽑으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금속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18번.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밑에 후광 전선관 규격 나와 있죠. 16, 22, 28, 36, 42, 54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번은 해당되지 않아요. 19번.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합성수지관, 플라스틱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 관 상호관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커플링할 때 삽입하는 깊이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다 본드 칠하게 되면 0.8배가 되는 거고요. 3번.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아니에요. 합성수지관은 몇 미터입니까? 1.5m가 되는 겁니다. 금속관 2m, 애자 2m, 가요전선관 1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지금 여기는 1.5m가 돼야지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에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이 합성수지관뿐만이 아니라 금속관, 금속던트, 가요전선관 모두 다 관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은 없어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우리가 딱 찍을 수 있습니다. 20번. 건물의 바닥에 간단히 전선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선 공사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무실 같은 데 되어 있는 거. 플로어 덕트 공사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21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의 몇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되는가? 원래 우리가 이 금속 덕트에다가는 몇 % 정도까지만 넣을 수 있을까요? 전선을 많이 못 넣어요. 20%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단 특이한 경우, 어떤 경우? 단 제어 회로용일 경우. 제어 회로용일 경우에는 몇 %까지? 50%까지 넣을 수 있죠. 약전류, 그러니까 작은 전류 같은 거, 통신선 같은 거, 이거는 반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22번. 금속 덕트는 두께가 몇 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으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1.2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합니다. 23번, 콘크리트 직매형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 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가? 원래 이 문제처럼 곡률 반지름 나오게 되면은요, 원래 무조건 다 몇 배죠? 6배입니다. 근데 6배에서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3배로 갈 때 조금 봐주는 거죠. 그 다음에 6배가 아니라 이제 8배. 뭐죠? 더 강화하는 거죠. 이게 완화입니다. 이게 강화예요. 완화는 좀 봐주는 겁니다. 좀 더 급격하게 구부러져도 에이 괜찮아 봐줄게. 어떤 거예요? 가요전선공한 공사에서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여기 강화하는 거 8배는 경우는요, 케이블인데 단심일 때. 자, 이때는 8배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딱 뭐라고 했어요? 단심이다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8배, 2번이 되는 겁니다. 24번.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제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케이블,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그 지지점의 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1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25번. 400V 미만의 저하 목내 배선을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할 수 없는 배선 공사. 합성 수지관, 금속관 공사 이거 되는데 3번에 금속 몰드 공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금속 몰드는 뭐예요? 일종의 쫄대 같은 거죠. 그렇죠? 노출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이거는 전개되어 있는 장소,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400V가 안 되는 곳에서만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금속 몰드라고 하게 되죠. 답은 3번이죠. 26번. 가연성 분진의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되어서 폭발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전기 공사 방법이 아닌 것. 가능한 거 뭐예요? 합금캐 이런 거만 가능하다고요. 그렇죠? 근데 3번에 애자 공사? 안 돼요. 애자는 아니에요. 27번.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 설치 방법은 무엇인가? 진상용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간선이 쭉 있을 때 여기에 모터 M1, 여기에 또 모터 M2, 여기에 모터 M3 여러 개 있다고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는 각각 개폐 장치가 있을 거예요. 개폐 장치가 있을 때 모터가 몇 대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역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 보통은 이 앞에다가 그냥 큰 거 하나만 넣는데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커패시터를 하나씩 놓는 거죠. 하나씩 놓아서 이 각각의 전동기가 돌아갈 때마다 적절한 크기의 용량이 보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역률 보상 차원에서 이상적인 겁니다. 꿈에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용이 많이 들죠. 구조가 복잡해지고 점검 요소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아진다는 거는 설치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지 보수 비용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 꿈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 3번에 부하 측에 분산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은 3번입니다. 28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의 안전함으로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며 큐비클형이라고 부르는 배전 방식은 폐쇄식 배전반. 캐비넷처럼 생긴 있는 거, 폐쇄식 배전반입니다. 29번. 다음 중 옥내에서 시설하는 저압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계기는 절연저항 측정하는 거 매거가 하는 거죠. 30번. 고압 배전솔로의 주상 변압기의 2차 측에 실시하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 자, 여기 밑줄. 변압기 중성점 접지공사 밑줄. 접지저항 계산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그리고 밑줄을 칠 게 있어요. 고저압 전로의 혼촉 시 2초 이내 1초. 2초 이내 밑줄. 2초 이내 밑줄. 원래는 이게 일선 지락전류분의 얼마입니까? 원래 600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원래는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1초 그다음에 2초 그 사이에 차단장치가 있을 때는 일선 지락전류분의 300으로 계산하게 되고 1초 이내에 차단하게 되면 일선 지락전류분의 600까지 봐주는 겁니다. 자, 여기는 1초에서 2초 사이니까 300으로 계산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31번. 접지극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이번에 동피복 강봉은 지름 6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가 아니라 8mm가 됩니다. 32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얼만큼이 되는가? 안전율은 일반적으로 지지물일 때는 2.0이 됩니다. 근데 안전율이 이제 지지물, 전주 말고 또 다른 경우에 나오는 경우 있는데, 자, 지선 나올 때 있어요. 지지하는 선, 이때의 안전율은 2.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가 지지물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33번.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지선으로 지지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죠?
맞아요. 철탑이 있죠. 답은 4번. 34번. 가공 전선에 지지물의 승탑 또는 승강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는 지표상 몇 미터 밑에 설치하면 안 됩니까? 자, 이렇게 전주 있게 되면은 전주에 올라가는 발판 못 몇 미터? 1.8m 미만에다가 설치하면 안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35번.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길이가 12m이고 설계 하중이 6.8kN인 경우 땅에 묻히는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계 하중 6.8kN 이하라고 했고 12m가 안 되니까 6분의 1 이상 묻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6분의 1 하게 되면 이거 몇 미터입니까? 2m 이상 묻어주면 되겠죠. 답은 2m, 4번이 됩니다. 36번. 주상변압기 설치 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주상변압기에다가 주상변압기를 설치하려면 전주가 주상변압기 놓고 자, 이게 이제 껴안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껴안는 요 끈 이걸 우리가 행거밴드라고 합니다. 행거밴드. 답은 2번이 되죠. 37번. 다음 중 분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여러분 분전반이나 뭐 배전반 이런 것도 똑같아요. 배전반의 반 뒤에 반대편에다가는 전선을 설비하지 않습니다. 1번.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할 것. 잘못된 얘기예요. 38번. 저압 가공인 윗선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횡단보도 지날 때 저압일 때는 3m가 됩니다. 답은 1번. 39번. 배전반 및 분전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씩 읽어보죠. 이 보기가 굉장히 길어요. 자, 1번에 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오케이. 2번, 5개 하는 경우에는 방수용의 것, 5개에다가 집 밖에다 설치하는데 방수, 오케이. 3번에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오케이. 4번에 금속 제의 하면은 지지 프레임 같은 것은 접지할 필요가 없다? 없다! 안 돼요. 접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접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전기 안전에서는. 답은 4번입니다. 40번, 전선 약호 중에서 H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경동선을 뜻합니다. MR은, I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이야기하는 거고 NR은 비닐 절연 네온, OC는 5개용 각유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을 이야기합니다. 41번.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전멸할 수 있는 배선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41번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3로 스위치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만약에 어떤 등 하나를 2개소에서 점등하고 싶다. 그러면 3로 스위치 몇 개가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하죠. 만약에 3개소에서 전멸하고 싶다. 그러면은 4로 하나에 3로 2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원선 쭉 가게 돼서 여기 3로 스위치 하나 놓고 서로 이렇게 연락선 연결하게 되어서 램프 하면서 반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스위치에는 각각 몇 개, 이렇게 세 가닥씩의 선이 들어갈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원은 몇 가닥? 두 가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거, 뭐죠? 1번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42번. 조명용 백열전등을 숙박업소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그런 스위치를 무슨 스위치라고 하는가? 타임 스위치라고 하죠.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스위치. 타임 스위치의 소등 시간이 법에도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때?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곳이면요,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1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게 되죠. 43번. 가로 20m, 세로 18m, 천장 높이가 3.85, 작업면의 높이가 0.85, 간접 조명 방식인 호텔 연회장의 실 지수가 얼마큼이 되는가? 실 지수, 우리가 룸 인덱스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H, X 플러스 Y 분의 그 다음에 X 곱하기 Y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작업대로부터 천장까지예요. 그러면은 0.85 작업대니까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가 3.85니까 작업면까지는 3m가 되겠네요. 가로 세로가 20에다가 18이래요. 20 플러스 18분의 여기 20 곱하기 18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지수, 방의 지수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3.16 볼 수 있습니다. 44번. 최소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정기는 무엇인가? 자,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똑같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동작한다고 해서 정한시 계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습하시게 되면은 EOCR 같은 거 있는데 그게 바로 정한시 계정기입니다. 전류 크기에 관계없이 설정 시간 동안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정 시간 후에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일정 시간 기억하게 되는 거. 정한시. 반한시 계정기는 뭘까요? 반한시 계정기는 이제 이런 특성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전류고 이게 t 시간이면은
전류값이 클수록 동작 시간이 빨라지는 게 우리가 반한시라고 하는 거죠. 45번. 저압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선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저압 단상 3선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변압기가 하나 있게 되면 여기서 하나, 둘, 그리고 중성선을 이렇게 하나 빼는 겁니다. 문제는 1번 다른 선에 퓨즈와 같은 용량의 퓨즈를 넣는다. 2배 용량을 넣는다. 3번에 2분의 1 용량을 넣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1, 2, 3번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퓨즈를 넣는다 아닙니까? 사실 여기다가는 퓨즈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 설치하게 되면은 저 중성선이죠. 중성선에다가 퓨즈를 설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퓨즈를 설치해서 퓨즈 끊어지게 되면은 자, 이쪽에 이제 있는 부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직렬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상 3선식 구조일 때는 중성선에는 퓨즈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동시에 동작하는 차단기 형태는 넣을 수 있어도요. 자, 그러면 답은 퓨즈를 넣지 않는다. 4번이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기 기능사 초코파이 특강 총 135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눈에 잘 익으시나요? 이게 눈에 잘 익으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전기 이론부터 정규 수업을 쭉 받으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모두 녹아 들어가서 쉽게 풀렸으면 좋겠고요. 혹시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자, 이 초코파이 특강 교재를 가지고 마지막 시험 보기 전까지 여기 있는 거 적어도 90% 이상은 내가 맞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그냥 좋은 결과라기보다는 노력하신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도 여러분들이 무사히 통과하게 돼서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걸음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큰 결과가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